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인천의 한 짜장면집에 아이들이 와서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켰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돈이 부족해서라고 했다는데요. 부처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장님, 주문한 한 그릇에 한 그릇을 더 담아서 두 그릇을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그 아이 중 한 명이 다시 찾아왔다는데요.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5월 29일 월요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에 전해드리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어린 부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지난주에 연휴 직전에 정말 황당한 그 사고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바로 비행기가 상공에서 문이 열렸던 그런 황당한 사고인데 당시의 장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까지 할게. 그래. 물론 써가지고 그 사람. 자, 여러 나갈게요. 밖에서 좀. 선생님 문 왜 여셨을까요? 문을 여셨어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선생님. 뭐 때문에 여셨어요, 문? 선생님. 선생님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선생님. 올라가고. 선생님. 그래도 기자들이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란 표현을 써줬어요. 선생님! 대체 왜 그랬대요? 정말로 박성배 변호사님. 63빌딩과 같은 높이 하늘에서 비행기 문이 열렸다. 이 급박한 상황을 전한 사람은 문을 연 남성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윤준 씨입니다. 아, 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윤준 씨는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 부회장이라고 하는데 네. 생일 하루 전날이 제삿날이 될 뻔했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을 연 남성 탑승할 때부터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비행 중에도 자꾸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자와 헤드셋이 날아가기에 고개를 들어봤더니 비행기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당시 해당 남성은 웃으면서도 겁이 나는 섬뜩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저분이 문을 여신 분이 아니라 갑자기 지상 200m, 착륙 200m 전에 문을, 그 손잡이를, 비상구 문을 잡아당긴 그 돌발 행동을 한 남성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이른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아까 영상 보셨죠? 빨간 바지 남성이라고 지금 알려졌어요. 지금 눈에 딱 확 띄어져. 저분이 정말로 급박한 당시에 승무원들과 함께 저 남성을 제압했다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자가 날아가고 헤드셋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을 봐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비상문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데 구름도 보이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착륙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벨트를 푸는 거예요. 비상구 쪽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쪽으로 뛰어낼 것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손으로 잡고 당기고 그 승무원 분들이랑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거구의 친구를 끌어올렸죠. 처음에 제가 탑승했을 때부터 불안한 느낌도 들었고 두리번거리 저랑 눈도 많이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손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사후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분의 도움이 없었다면요. 왜냐하면 당시 승무원들과 저 돌발 행동, 비상구 문을 잡아당겼던 남성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순간적 대처하기에는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윤준 씨가 없었다면요. 그 남성이 돌발 행동 더 하니까 지금 딱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행동이 빛을 발했던 분은 이윤준 씨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님. 맞습니다. 이 남성이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이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라고 남성들에게 아주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인 승객들 여러 명과 승무원들이 함께한 10명 정도가 이 남성을 제압해서 복도에 눕히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5분 정도나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빠른 대처가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는데요. 네. 게다가 승객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승무원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도와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구를요. 저렇게 두 손으로 두 팔로 막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무도 뛰어내리지 못하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물론 저 행동을 그 공중에서 바람이 거셀 때는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착륙하니까 이른바 저 가운데 이 빗금이 쳐 있는 그 봉 보이세요? 봉을 일단 저 비상구물이 이미 망가졌습니다. 훼손됐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가로막대로 일단은 비상구 쪽에 대고 저걸 온몸으로 왜? 혹시라도 돌발 행동이나 아니면 기내 상황이 지금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혹시 돌발 상황하거나 뛰어내리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저 승무원분이 저 안전봉을 잡고 비상봉을 잡고 그냥 온몸으로 막아냈어요. 정말 대단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런 난리, 위기 상황은 겪었지만 무사히 일단은 도착해서 착륙했어요. 그런데 저 정말로 어이없는 행동을 한 사람, 피의자, 저 못된 남성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비상구 문 여신 건가요? 아니요. 문을 열면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승객들 다 위험했는데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비상문은 왜 여신 겁니까? 다른 승객들께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저 남성, 저 피의자를 눈으로 본 기자들 얘기가 저 해당 남성이 일단 체구가 상당히 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명이 제압을 하지 않으면 정말 손 쓸 수 없었을 것 같았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만큼 앞서 옆자리에 앉았던 그 이윤준 씨나 그리고 같이 합세했던 승무원분들이나 승객분들이나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로 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 상황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진문 교수님 빨리 내리고 싶어도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빨리 내리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게 시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이게 이 사람 26일 한국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뒤에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달려오셨는데 이 어머님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최근 제주에서 1년 동안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헤어진 것 같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아마 충격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이 씨 어머님이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 이 씨라는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실직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하기 전에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이제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 반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은 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좌석 배정 때문에 그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했겠냐 이러면서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처음에 이런 추정이 나왔냐면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상구 쪽 좌석은 비교적 앞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발 뻗기도 편하고 해서 비교적 그 자리를 선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웃돈도 준다 그런 말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선호한 분들이 많아서 이 좌석이 여유 있을 때는 자기가 앉고 싶은 걸 인터넷 예매할 때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피의자 얘기로는 아니다. 내가 앉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단 항공사가 지정해 준 대로 앉은 거다. 근데 무슨 계획범죄냐라고 일단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계획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의 심판은 어떻게 받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법의 심판 당연히 받아야겠죠. 일단 구속 전 이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요. 워낙 혐의가 명백하기도 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항공보안법이 적용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항공기라는 공간이 매우 밀폐된 공간이고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항공보안법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문, 탈출구 등 조작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사처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사적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기가 분명히 손상됐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도 막대할 것이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치료비도 이제 부담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 문제 일으킨 이 사람에게 구상 청구도 가능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건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고 정말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해외 토픽으로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상당한 관심이고 그리고 많은 승객들을 진짜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전국체전에 참석하던 아이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릴까 봐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눈물로 지금까지 키워온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았어요. 정말로 불효를 한 거예요.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고 정말로 개과천선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상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차장에 여성의 차, 주차돼 있는 여성의 차 뒤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여성이 나오자마자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네. 이 사람이 사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어쨌든 이 남성이 함께 생활을 했던 여성을 상대로 해서 숨어 있다가 흉기를 통해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데 당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지금 일이 벌어진 곳이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네. 역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차량 뒤로 가죠. 어허. 그 뒤에 쪼그려 앉습니다. 앉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참 후에요. 이제 여성이 나타나죠. 자, 숨어있던 남성 몸을 일으켜서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세상에. 여성이 놀라서 자, 뒤쪽으로 도망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남성이 여성에게 바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머. 자, 그리고는 여성을 차에 태우는 남성. 자,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다가오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것 같죠? 남성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는 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순식간에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무차별 흉기 공격을 벌인 뒤에 그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가는 장면까지 지하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두 사람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던가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당일 이른 아침에 각각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가해 남성을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1일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럼에도 가해 남성은 인근 PC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지난 25일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TV를 부수겠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며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로 현관 비밀번호를
가꾸기도 합니다. 어허. 이후에 범행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4시경 인근 PC방에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는데 오전 5시가 넘어서 두 사람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오전 5시 37분경 피해 여성이 남자친구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가해 남성을 임의동행해 오전 6시 11분까지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는 CCTV 영상은 그래도 그 살해되기 전에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저게 이제 다툼의 말이 오고 갔던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고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CCTV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26일 날 그렇게 새벽에 그리고 조사를 받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가 된 거에 남성이 조사를 받고 나왔고 경찰에 신고됐었고 조사받고 나온 뒤에 저렇게 끔찍한 범행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임주희 변호사님, 저 남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커녕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좀 명백히 보복살인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인 남성이 조사를 받고 나온 시간이 오전 6시 11분경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피해자인 여성의 집으로 가서 흉기를 챙겨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이제 원래 자주 가던 PC방, 이 지금 사건의 발단이 된 그 PC방 상가 주차장으로 가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허. 여성 역시, 이 피해자 역시 함께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조사를 이제 7시 10분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주차된 차량으로 온 피해자를 가해자가 잔혹하게 흉기로 찌른 뒤 차에 태워서 도주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더 안타까운 지점은요. 남성의 지금 말에 따르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변명 뒤 두려워서 여성을 이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좀 문제되는 점은 남성의 진술이 맞다면 피해 여성이 적어도 범행 후에 1시간 40분 정도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저 악마 같은 남성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자신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저 여성의 동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주 가던 PC방에 있을 거라 짐작하고 이 여성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에 그 여성의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앞서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흉기로 무차별 공격을 한 뒤에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웠다. 근데 그 당시에도 1시간 40분 정도 의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만약 누군가가 신고를 했더라면, 그 상황을 보고 신고를 했더라면은 그 상황을 좀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이 남성에게 뭔가를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남성이 여자친구가 지금 임신 중인데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 이 지나가는 행인 두 분한테 그렇게 둘러댄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둘러대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행인분이 아마 신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하.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남성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순찰을 돌던 이제 경비원이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폭행 장면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CCTV 화면을 이제 확인하고요. 차량을 특정해서 용의자의 행방을 쫓게 됩니다. 이 남성 아까 여성을 태운 채 경기도 파주시로 달아났는데요. 범행한 8시간 뒤쯤인 오후 3시 25분쯤에 파주시의 한 야산 근처 공터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 경찰은요,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이 악마 같은 남성의 체포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되짚고 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 짓고 살겠습니다. PC방에서 피해자 만났을 때 어떤 얘기 나눴나요? 다시 만나자고 한 건가요? 일단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차 안에서?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이담 아나운서 평생 죄 짓고 살겠습니다. 이 말을 2번 반복하면 제정신입니까? 맞습니다. 구속 전에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기자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라고 물어보니까 평생 죄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하니까 죄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말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속죄를 하고 살겠다 뭐 이런 뜻을 잘못 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구속심사 후에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아까 평생 죄 짓고 살겠다고 하셨는데 속죄하겠다는 건가요? 라고 묻자 속죄해야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기자들의 질문에 말한 투가 보세요. 네, 인정합니다. 정말로 분노를 자아내는데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지금 혐의는 인정하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살해 후에 범행 후에 왜 파주로 갔을까? 혹시 시신 유기 등 계획적 범죄 혹시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있었을까요? 범행 후의 행동도 계획적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고 범행 이전의 그 행동을 살펴보면 경찰 조사를 받고 먼저 나오죠. 그 텀이 1시간 정도 있습니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경찰 조사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면 그 전의 흥분 상태는 충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서 전 여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비춰보면 계획적 살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이 남성 긴급 체포 직후 취재진 앞에서도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한 게 맞다고 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을 했는데 이에 따라 경찰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죠. 이 사실 전과가 없음을 전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통상 징역 15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그렇지만 이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같이 비난동기 살인 유형이라 20년 정도가 권고되고 특히 계획적 살인임이 입증된다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대응, 경찰의 조치는 적절했을까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집은 파주인데 파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여성의 집 근처에서 PC방에서 전전하면서 결국은 이 여성을 스토킹을 한 기간이 한 나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스토킹 혐의를 적용시켜가지고 조치도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유치장에 유치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고 그런 툭닥거리는 싸움 정도겠지. 그리고는 남성을 조사를 하고 먼저 내보냅니다. 파주로 가. 그러고서는 이제 내보내고 파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을 안 해요. 일단은 이 사람의 원래 거주지가 파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파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당시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이후 조사 이후에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이. 아마 일단 조치는 했겠죠. 일단은 이 경찰서에 조사 후에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진짜 부실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라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적용하지 않았고 스토킹 관련 신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만한 사안인지는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사자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 즉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각종 제한 규정을 두는 조치도 경찰 직권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스토킹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반복돼 왔고 조사 과정에서 일말이라도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면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력 낭비가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관련된 제도는 도입해야겠지만 제도 도입 이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도 경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실 대응 논란에 경찰분들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조금만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분노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뉴스파이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 특히 부부간의 이혼 사유 관련 사연을 전해드렸는데 야, 요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제가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아이를 둔 11년 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입니다. 네. 이 집집마다 다 경제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 집은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한 계좌에 같이 입금을 하고 이제 같이 쓰고요. 또 개인 지출용 카드는 또 따로따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수입이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 서로 이제 빤한 거죠. 어느 정도 버는지가. 근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달이 생기기도 했고 돈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어머, 일단은 뭔가 경제 공동체 같은 모습을 보여요. 일단은 모아놓고 거기서 막 같이 나가는 거 막 쓰는데 글쎄요. 혹시 임주혜 변호사님 잘 생활하다가 잘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뭔가 삐끗하는 모습 남편에게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인 거예요. 뭡니까 이거?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수입이 부족해 보이고 돈이 부족해 보이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좀 요즘 어떤 일이 생긴 거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시부모님께 시어머님께 자신의 카드를 줬다 이렇게 또 말을 했던 거죠. 어머,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홀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그러면 수입도 없고 힘들게 사시니까 뭐 드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경제적 사정까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남편이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건넬 때는 경제적으로 종종 밥도 사 드시라는 의미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어머니가 그 카드로 명품을 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남편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활비도 부담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 남편의 행동이 아들로서 응당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어머니가 예상과는 달리 명품을 산다면 아들이 먼저 엄마, 내가 그 소고기 국밥 같은 거 드시라고 지금 사드린 그 카드 드린 거니 명품 사라고 드려서라고 했겠죠, 아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저는 그냥 맛있는 것만 드시라는데 명품이다니요. 근데 어머니가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서운하다. 내가 널 키우느라고 몇 억이 들었는데 내가 명품 하나 못 사냐? 내가 그동안 너 키우느라고 좀 에코백만 들었다. 헝거백만 들었다. 어머. 좀 사자. 이렇게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지레짐작하시는 게 나이가 들면 무소유가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은 것 같지만 더 갖고 싶답니다. 게다가 동창회가 문제입니다. 네. 저만 백이 없고 저만 반지가 없으면 아들 카드로 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네. 이분이 조금 생활비까지 걱정할 지경에 놓였다면 조금 실수하신 거죠. 아들이 남편분이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참다부터 엄마 이제 더 이상 명품 사는 거 안 돼요라고 했는데 서운하다라고 하면 그럼 카드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았는데 설득하는 걸 포기했대요. 그럼 최진봉 교수님 효심이 더
정말 지극한 거예요? 아니면 뭐 마마보이예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본인이 좀 뭔가 좀 물리적인 행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 행동은 뭐 카드를 회수하든지 아니면 카드 정지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아하.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어머님 이게 너무 많이 지출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가기가 그러겠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지출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어머. 그렇게 얘기 듣고 보통 같으면 그래 내가 너무 지출이 심했다 좀 줄일게. 그러나 카드를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뭐 적당히 쓸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 아내를 향해 폭언을 하고요. 아이고. 뺨을 때리는 어머, 일까지 어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 이게 무슨 아무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를 하더라도 지금 시어머니 행동은 적반하장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이담 아나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 일단 뭐 키워준 부모에게 선물 사드릴 수 있죠. 여건이 된다면. 하지만 이 어머니께서는 지금 가게가 좀 어려워질 정도의 명품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치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뛰어넘는 시어머니의 사치와 감당할 수 없음에도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는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잖아요. 이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야, 이게 오죽하면 보세요. 결혼 11년 차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교육비, 생활비 다 들어가요.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혼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데 따져볼게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 상황 이혼 사유가 되어 시어머니의 지나친 명품 사랑? 물론 아들 입장에서 당연히 시어머님께 용돈 드릴 수 있고요. 카드를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하.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처럼요. 무리한 소비로 인해서 생활비 자체가 모자랄 정도에 이르렀잖아요. 그렇다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또 갈등이 유발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걸로 봐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이 며느리에게 있었다고 또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폭언, 폭행 당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어머님께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히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이 제언을 드리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 지금까지 잘 키워서 결혼시킨 게 나중에 뭔가 보상받으려고 계약관계에서 아들 키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의 결혼 생활이 평탄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지금쯤 이쯤에서 조금은 절제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드님의 가정이 빨리 회복되는 게 급선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허허, 지난번에는 백두산 폭발이더니 뭐 이번 지구 멸망이요? 이담 아나운서. 뭐 의미 있는 예언은 아니고요. 네. 그냥 난데없이 지구 멸망을 외친 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허허. 황당한데요.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네, 범인의 집 앞에서 대치하던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죠. 어허. 경찰관과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이 베란다에서 소리치던 남성이요.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머머머. 하지만 붙잡혀서 끌려옵니다. 우와. 이 남성을요.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네. 제압을 하고요. 네. 저항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자,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던 도중에요. 갑자기 이 남성이요. 지구 멸망이다. 어머? 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 줄 아냐며 계속해서 지구 멸망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정말 왜 저러는 걸까요? 아니, 지금 저렇게 검거되는 상황에서도 뭔가 다급하게 지구 멸망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최재문 교수님.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5월의 어느 금요일 새벽에 경찰에 한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됩니다. 네. 내용을 보면 옆집 사람이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협박한다 이런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고요. 어머. 경찰이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용의자는 신고자를 폭행한 후에 자신의 집, 옆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경찰이
저 남성의 집으로 일단 검거하기 위해 들이닥쳤던 거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범인의 집에 찾아갔지만 범인은 베란다에서 고함을 지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불상사를 막고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 파출소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서 강력팀 등 여러 경찰이 동원되어야 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들어가는 순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집 밖 바닥에는 매트를 깔아두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경찰이 아파트 아래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소방과 협력해서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찰의 신속 대응이 빛난 상황인데 자, 저 검거 이후에 상황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특수색 박등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잘못했습니다. 야, 이거 왜 그러잖아! 지금 얼마이다! 그래, 진짜나! 지금 얼마이다! 뭐 묻나? 저 옆에 있는 저 식당분요. 옥수수. 뭐 넣었어? 옥수수 식당분 아버지 옥수수 만들었냐, 저희는. 지금 뭐 난리가 옥수수 설탕물 아버지 옥수수 뭐 난리가 나서 지금 옥수수를 뭐 먹었다는 것 같은데 옥수수 먹은 거랑 지구 멸망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어허. 저 사람이 옥수수물을 먹었다고 주장해서 경찰의 주변을 살펴봤더니 근데 이건 뭔가 허황되고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거하고 경찰은 혹시 마약을 투여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먹었냐고 물어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물을 먹었다는 말이 나올 거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남성에게서 필로폰, 마약 중에서도 굉장히 성분이 강한 필로폰의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야, 임주혜 변호사님. 경찰의 촉이 제대로 들어맞았는데 마약 뭔가를 먹었다는 게 딱 느낌이 왔어요. 네, 영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걸로 보였죠. 하지만 딱 경찰관이 정확하게 딱 짚었습니다. 뭐 먹었냐 이렇게 네. 물어봤잖아요. 아하. 그게 참 필로폰이었습니다. 아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그리고 이제 특수 협박, 주거 침입 혐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뭔가 마약에 파고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돼요. 일단 이런 마약 좀 뿌리 뽑는 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예전 흘러간 노래인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중간생략. 네. 그런데 나성 LA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나성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오는 편지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나성이든 멕시코든 어디에서든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편지는 좀 조심하셔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요. 경기도에 사는 한 40대 여성이 SNS에서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는 한 남성과 이제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네. 이 남성 신분이나 신원이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이 남성이 운전면허증, 여권, 회사 사원증 이거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보내서 여성을 안심시켰습니다. 네. 자, 신분증에는요, 지금 사진이 약간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눈은 가려져 있지만 뭔가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한 미남형인 어떤 그런 얼굴이 살짝 사진이 모르겠는데요. 보이는데요. 이거만 봐서는. 미남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루엣이 약간 그렇죠. 네. 이 여성이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남성에게 좀 마음을 터놓게 됐다고 합니다. 저 여권 속의 사진을 보면은 최재봉 교수님 좀 잘생긴 느낌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단은 멀쩡하게 잘생겼다고 해요. 일단 눈 가렸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 저렇게 멀쩡하게 잘생기고 자기를 다 드러내고 공개했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면 이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러브라인이 그려지는 거예요. 임주혜 변호사님? 여기까지 보면 혹시 국경을 뛰어넘은 러브스토리인가 했는데 사실 이 장르가 범죄극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남성이 또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나 지금 멕시코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어허. 그리고 나 돈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쫓겨났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런 메시지를 와다다다 남기고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어머. 당연히 여성은 굉장히 놀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후 멕시코 대사관에 이 남성을 좀 찾아달라, 알아봐달라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하. 멕시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 멕시코 대사관이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뭐 도움을 나선 거예요? 그렇게 해봤던데 찾아봤겠죠. 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허허. 결국 거짓말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결국은. 게다가 이 한국 여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대사관에 연락하기 전까지 이미 호텔비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손을 5천만 원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은 여성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소위 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 범죄를 했던 그런 범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멕시코 대사관이라는 쉽게 말하면 주 멕시코에 있는 우리 대사관하에 그리고 이분 대단한 이 여성분 대단한 게 그냥 손 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주 멕시코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연락해서 제발 제가 알고 있는 이 남성 좀 도와주세요. 찾아봐 주세요. 야, 이 열정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40대인데 이거 얘기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이런 데에 속아 넘어가 그러실 것 같아요. 10대, 20대는 돈이 없어요. 보내줄래야. 40대. 더구나 독신 여성인 것 같고요. 남자가 여권 보니까 85년생이네요. 30대 후반입니다. 네. 잘생겼어요. 저도 돈 있으면 좀 보내줄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살아봤으면 이렇게 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요새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게 로맨스 스캠 아까 최준범 교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신용 사기를 대출로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스토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막 억울한 일을 누면서 감옥에 가고 호텔비가 몇 때면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흐려지는데 네. 이게 누가 오빠 하듯이 누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보낸 경우가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내서 지금 네. 이분이 이렇게 뉴스파이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까지 등장하게 된 거죠. 네. 피해자지만.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SNS상에서 자기의 여권 사진 말끔하게 생긴 여권 사진하고 뭐 등등등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냈다고 해서 그 사진 한 장 보고 5천만 원 되는 거금을 보낼 수가 있지? 라고 하실 텐데 이게 실제 있잖아요. 이런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담 아나운서. 그러면 이쯤 되면 피해자가 이 여성만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40대 여성의 경우에도요. 지금 채팅으로 알게 된 1991년생 한국 남성이 멕시코시티에서 강도를 당했다면서 또 역시 멕시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대사관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여성들은 모두 정말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알려졌지만 이것 역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경기도에서도 또 다른 피해 신고가 있는데 멕시코 여권을 위조한 남성에게 1억 원 상당을 송금한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만 이 정도인 거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저 피해자분들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누군가를 믿고 싶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혹시 뭐 예방책 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 사기 범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애정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여권 자체는 멕시코 여권이라 현지에서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인이 멕시코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또 다른 해외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주 멕시코 대사관 경찰 영사도 용의자들은 패션업계나 외국계 은행 종사 등 그럴싸한 직업을 내세워서 호감을 산 뒤에 돈을 가로챘다. 유사 사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를 보고도 용의자를 믿고 계속 돈을 보낼 가능성도 큰 만큼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진짜 호감을 가지려면 직접 만나서 대면해보고 여러 가지 말을 나눠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멀리 떨어져서 SNS상으로 혹하는 마음은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쁜 사람 꼭 잡히길 기대해 볼게요. 한 식당 사장님이요.
가게에 들렀던 손님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보통 가게에서 음식 먹고 간 손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하면 먹튀 생각하실 텐데요. 아하.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사연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글은 인천 연수구의 한 복합 쇼핑몰 내에 있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아들이 대신 썼습니다. 아, 그래요? 자, 네. 아버지가 짜장면을 먹고 간 아이들을 찾는다라는 글이었는데요. 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식당을 방문했고 이 아이들이 짜장면을 1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하. 딱 한 그릇을 시키자 이 식당 사장님이 아이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혹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돈이 부족해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아이들이 아이고 좀 안쓰럽네요.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지금도 어른인 저도 지금 좀 짜장면 먹고 땡기는데 그런데 지금 짜장면 먹기에는 돈이 부족했나 봐요. 한 그릇만 시켰는데 최재문 교수님 한창 클 아이들이 짜장면 한 그릇 갖고 되겠어요? 꽃배기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그 한 그릇을 결국 둘이 나눠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하나를 시켰다고 하면 이 주인분 입장에서 뭐 이제 할아버지 정도 되지 않으셨겠어요? 아들이 네. 올렸다고 하니까. 혹시 사장님이 얘들아 돈 없는 건 딱하다만 우린 1인 1주문이야. 꼭 한 그릇 더 시켜야 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감동을 파괴하시면 안 되고요.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요? 아니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네네네. 그런 분이 전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정말 내 손자 같고 내 아들 같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아하. 모르겠어요. 이 사장님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먹을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옛날 생각도 나지 않겠어요. 정말 돈이 없어 친구하고 저도 뭐 예전에 그냥 이 얘기하다 보니 제 생각에는 저도 기숙사에 살 때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정말 돈이 없으면 그냥 그 식판 하나를 시키고 밥을 더 달라고 해서 먹은 적도 있어요. 친구와 나눠 먹고 그런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사장님이 느끼기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네. 그냥 한 그릇 아니라 2그릇 갖다 주신 거예요. 어머, 그리고 음료 주문을 한 그릇 했는데? 네, 그리고 음료 스캔도 하나 더 두고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 정말 어른다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의 배고픔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인지 뭐 그 비싸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 훈훈한 그런 사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뜻하지 않게 한 그릇을 덤으로 받은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답니다. 먹고 갔어요. 박성배 변호사 그 다음부터는 안녕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식당 사장이 가게를 비운 날 이 아이들 중 한 명이 부모님과 함께 이 가게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는 가게에 있는 직원에게 손편지와 함께 현금 8,000원을 전달하고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8,000원 혹시 저 8,000원 뭐였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손편지와 8,000원을 남겨놓고 갔다고 하는데요. 손편지 정말 단어만 들어도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이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손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공짜로 받으면 조금 그래서 짜장면 가격을 조금이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쁜 손편지를 적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사장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어머 저 진짜 연필로 꾹꾹 눌렀었네요 진짜. 네. 저도 나중에 커서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롬 학생 대박 사건.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식당 사장님이 저 편지를 받고 순간 얼음 됐을 때 너무 감동에 벅차서 얼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운데요. 이걸 직접 받은 게 아니라 하필이면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왔다가 가지고 네. 편지를 나중에 전해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짜장면 좀 더 줄 걸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식당 사장님은요. 이 아이가 주고 간 편지와 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오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감사해서 또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죠. 감사 릴레이가 정말 그러네요. 펼쳐지는 건데요. 이 소식을 이제 사장님의 아들이 올렸잖아요. 혹시라도 이 글을 통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렸다고 하네요. 세상에 저 보세요 8,000원 진짜 아이고 정이 묻어나는 8,000원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손편지.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저 사장님의 마음도 정말 따뜻하지만 저 아이들 참 가정교육 잘 받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너무 가난해서 나중에 식판에 밥 하나 더 올려 이렇게 가난을
경험한 최준봉 교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눈물밥 드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왜냐면 저 부모님이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인공지능과 챗 GPT랑 대결해야 되는 21세기에는 네.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무슨 영어 유치원 보낼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가르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보답하는 마음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요. 문자 보내는 것보다 손편지 썼다는 것에 너무 감동해서 저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모셔다가 저 가족을 모셔다가 탕수육까지 얹어 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얘기했을까 집에 가서 아이가 오늘 저기 했는데요. 그 중국집 사장님이 한 그릇 더 줬어요. 음료수도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부모님 그래 아이고 너 운 좋았네. 아야 땡 잡았어. 막 그래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아유 너 정말 좋은 사장님 만났구나. 거기 어디니? 내일 엄마 아빠랑 같이 가보자. 최진봉 교수님 대박 사건. 그 부모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시죠. 정말 그 부모님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아이가 직접 편지 쓰게 하고 직접 데리고 가서 그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아이한테도 큰 울림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누리꾼들도 대부분 다 따뜻한 얘기를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의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다시 찾아온 아이와 부모 모두 아름답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아이에게 우리 어른들이 배운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 그리고 저 가게 위치가 어딘지 돈줄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얘기도 올라온 걸 보면 누가 들어도 정말 훈훈하고 가슴 따뜻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박성배 변호사는 그런 게 있어요. 30초 드릴게요. 이게 이 밥에서 인정 나온다고 우리가 밥 한 끼 정말 만약 저 사장님이 냉정하게 앞서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1인 1주문 원칙이기 때문에 너희 배고파도 할 수 없어. 한 그릇만 먹든지 아니면 나가줄래? 진짜 이랬다면 우리 세상 정말 각박했을 거예요. 각박해져가는 사회인데 베풀 수 있는 부분은 베풀고 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태도, 이 태도가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아이를 데려가서 응당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쳤던 것 좋은 맞아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해당 중국집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그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께도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송수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강릉 놀러 갔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요. 운전하는 남편이 졸린다고 얼굴 좀 때려달래서 살짝 터치했는데 눈에서 레이저를 쏴요. 1시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뉴스파이터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야 할 텐데 큰일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쯤 되게 잘 도착하셨겠죠? 근데 송수진님 손목 스냅을 많이 사용하셨나 봐요. 남편분 그래도 아내분 덕분에 졸음운전 안 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